비슷한 사건이 있었나 보네. 어. 그래. 예전 수학학원도 애들 5살 때 받았어요. 정말요? 처음 애들. 좋네요. 좋네요. 어우, 좋아요. 멋져요. 아, 근데 그렇게 아기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어떡해요? 지구 망할 텐데. 예, 지구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지구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0.5도 올라가면 지구 망하거든요. 근데 0.5도 올라가는 데까지 20년 남았어요. 20년 후면 태인이 몇 살이지? 그때 지구 망한다고. 야, 어떻게 해요, 태인아? 어, 어. 태인이 이제 38이면 딱 어디 자리도 잡고 결혼도 막 해서 애들도 생기고 할 텐데 지구가 망해. 지구 어떻게 망해요? 네, 멸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멸종하죠? 네, 식물이 멸종이에요. 식물 쌀하고 밀이 없어져요. 0.5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없어져요. 식량 위기 오고 폭동 일어나고 인간 문명이 없어지죠. 정부도 없어지고 이제 뭐 모든 체계가 다 없어지죠. 네. 그게 20년 남았는데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지금은 뭐 수업을 한다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자 봅시다. 네. 아유 20년 후에 난 몇 살이야? 난 60 몇 살이네. 그러면 그때 60 몇 살에도 나는 살아있겠네. 안 되는데 내 살아있을 때까지는 지구 남아있어야 되는데. 30년이라고 하자 그러면. 아유. 자, 거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 16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연습 문제 16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취향상 그 이제 좌표를 좀 다르게 설정한 거예요. 좌표를 어떻게 설정한 거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L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새롭게 잡는 거예요. 여기를 0으로 잡고, 그러니까 보통은 0에서 L로 잡는데 뭐 그 사람의 문제를 낸 사람의 특징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괴롭히겠다는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도 없고 그냥 0에서 L 하면 될 거를 그걸 마이너스 L에서 L로 이렇게 이제 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입자는 못 접었어요? 접었어야지. 입자는 상자 안에 갇혀 있다. 이게 갇혀 있다 이렇게 쓰면 맞죠, 이거? 맞죠? 자, 저 입자는 저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벽을 넘어서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게 돼요. 그럼 입자가 상자 안에 갇혀 있다. 이걸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입자의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룬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정상파란 말이 나오는데 정상파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데 정상파의 특징은 뭐예요? 정상파의 특징은? 뭐라고? 배랑 마디가. 정상파의 의미가 뭐예요? 정상파의 의미가 뭐냐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특정 영역에 에너지가 보존되는 파동을 그걸 정상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가 상자 안에 갇혀 있기만 하기 때문에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역시 그 상자 안에서 보존이 돼야 될 거고, 그걸 그 상자의 물질파가 정상파가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따 여기서 3 정상파 형성 조건, 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짜잔. 자, 저 경우 정상파 형성 조건이 저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때 n은 뭐예요? 이때 당연히 n은 1, 2, 3의 자연수겠죠. 자, 이 L이 여기서 뭐겠어요? 이 L이 바로 저 상자 크기죠. 물론 1차원 상자긴 하지만 1차원 상자의 크기가 2L입니다. 이 L 안에 그 파동의 절반의 파장이 자연수 개수만큼 들어가 있으면 정상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뭐 굳이 그림 더 안 그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상파 형성 조건이 되니까. 자, 그럼 이 정상파 형성 조건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램다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보내면 4L over N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뭐 편의상 여기에 N이라는 아래 첨자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겠어요? 이런 식의 그 경계 조건. 바로 n이 자연수로 표현된 이런 경계 조건에서 파장이 나타난다, 파동이 정상파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번째,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저기에 적용합니다. 자, 드브로이 물질파 수식이 어떻게 되죠? 바로 램다는 P분의 H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선 운동량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P는 램다분의 H고요. 램다가 지금 4L분의 NH 이런 꼴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5 에너지를 표현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자, 위치 에너지는 지금 얼마죠? 0이죠. 저 상자 안에서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죠? 운동 에너지는 바로 선 운동량 제곱을 질량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얘를 넣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제곱 h제곱에 32 ml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입자가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상황을 그 입자의 물질파가 저 안에서 정상파를 이룬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상파를 물질파를 이용해서 선운동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선운동량으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저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 두 개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이 표현이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6.2) 파티클 이너 2D 박스입니다. 이제 한 차원을 더 늘려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면 이렇게 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떻게 표현되지? 예를 들어서 뭐 요 방향으로 뭐 y축, 요 방향으로 x축 이라 하고요. 여기를 원점이라 한 다음에 여기 좌표는 lx, 여기 좌표는 ly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식의 어떤 그 평면이 하나 나타날 텐데 이 평면 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다. 그런데 이 평면을 벗어나면 위치 에너지는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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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치 에너지 무한대. 무한대의 장벽으로 갇혀 있는 어떤 2차원 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차원 면 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평면을 벗어나서는 바로 이 주어진 평면 외에는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파티클 이너 2D 박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8) 1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항상 그냥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때 H가 뭐라고 했었죠? H가 뭐였죠? 해밀토니안 얘를 표현을 해주면 아니지, 이렇게 쓸까? 제곱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겠네. 해서 짜잔. 저 파동 방식을 이제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2차원에 대해서.
2차원이 되기 때문에 변수가 이제 몇 개가 된 거예요. 바로 x 변수, y 변수 두 개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앞에 표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에너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위치 에너지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1차원에 대해 그냥 한 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차원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쟤를 이제 풀어내는데 이때 애석하게도 얘를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변수 분리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정을 합니다. 자, 이 변수 분리는 이렇게 바로 파동함수 파이에 대한 변수 x와 y는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저런 가정을 하느냐? 이 x축이라고 하는 것도 y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임의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의로 정해진 거니까 그냥 한 1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2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x축으로의 움직임과 y축으로의 움직임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넘어서 이런 식의 가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예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방정식에 저 미분 방정식의 의미 있는 해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 x방향이라고 하는 것과 y방향이라고 하는 게 임의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 x방향으로의 움직임, y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서로 독립적으로 이제 가정을 해준다 뭐 이건 거죠. 그래서 그 변수 분리의 결과로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 파동함수 파이는 x, y 즉 x변수와 y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주는 함수인데 얘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두 변수가 따로따로 나타나서 그 각각의 부분들이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이 된다 라는 가정을 바로 이 부분에서의 변수 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변수 두 개가 저렇게 분리되어 나온다면, 그러니까 분리되어 나온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인수분해를 뜻하는 거죠. 인수분해를 중학생 때부터 배워봤을 텐데 아무리 차수가 높아도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그 다항식은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함수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가 되는 이런 꼴을 변수분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함수에 대한 수리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넣는 거예요. 여기 넣어서 편미분을 쭉 가정을 해주면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놓고 편미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에 도달합니다.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제곱 x dx 제곱은 2x의 y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y 오버 dy의 제곱은 2y의 y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2x, 2y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네들을 각 축방향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E는 저 EX하고 EY를 더한 것이다. 그럼 이 E가 뭐냐? 이게 바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각 축방향 그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그걸 다 더해 주시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축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독립적일 뿐더러 에너지 자체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에너지 스칼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를 다 더하면 그게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한다? 3. 각 축 방향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독립적인 1차원 박스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저기에 있는 X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양자수 혹은 경계 조건이 만들어지냐면 N1이라고 해볼까요? N1.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NX라고 해볼까요? NX가 되면 바로 LX분의 2 루트의 사인 LX분의 NX 파이 X 이런 꼴이 되고요. 그 다음 저 Y라고 하는 부분은 양자수가 NY가 붙고 2분의 LY 루트 사인 LY분의 NY 파이 X 이런 꼴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자, 이때 당연히 그냥 각 축마다 1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NX는 어떤 조건을 1, 2, 3의 자연수 조건 NY도 마찬가지로 1, 2, 3의 자연수 조건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냥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파티클 이너 박스가 2번 있고 그게 저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러면 네 번째 1, 2, 3, 4 최종 결과는 이게 되겠군요. 바로 파동함수 얘는 저 두 개의 파동함수 부분을 곱하기로 표현한 거라고 했죠. 혹은 이렇게 인수분해로 표현한 거라고 했죠. 그럼 이때 얘하고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루트 2 오버 LX LY 사인 NX 파이 X LX 사인 NY 파이 Y LY 이런 꼴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바로 X 부분과 Y 부분 각각의 에너지를 다 더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X 제곱 H 제곱
8mlx 더하기 8mly분의 ny제곱 h제곱. 그냥 그야말로 나타나는 저 에너지 관계를 그냥 그대로다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2차원 파티클 이너박스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보면 이거 뭐 굳이 해볼 필요 있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단순히 그냥 1차원 파티클 이너박스를 2번 반복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왜 굳이 이런 걸 해보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5번. 이거 해보라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D 제너러시, 우리말 번역은 축퇴입니다. 축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축퇴 의미가 뭡니까? 1. 이거죠. 서로 다른 파동함수의 에너지 상태가 같은 현상, 같아지는 현상. 요걸 축퇴라고 합니다. 이게 고전역학적인 파동함수는 상태가 다르면 무조건 에너지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적인 파동함수는 에너지 상태가 다른데 파동함수 자체가 다른데 에너지 상태가 같아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전역학적으로 파동함수는 달라지면 에너지가 무조건 달라져요. 근데 양자역학적인 파동함수는 서로 다른데도 에너지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독특한 현상을 축퇴라고 합니다. 역시나 그 100년 전 물리학자들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생각이긴 했지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 어떻게 그걸 찾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의 경우는 Lx와 Ly를 L 이렇게 되는 경우, 바로 Lx와 Ly가 같아지는 경우 축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요렇게. 자, 그럼 이 경우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표현으로 바뀌냐면 이 Lx와 Ly가 전부 다 L로 같아지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nx제곱 ny제곱이 묶이면서 h제곱 오버 8ml제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x축하고 y축이 같아서 저 평면이 정사각평면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nx, ny를 생각을 했을 때 2,1과 1,2는 서로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는 거죠. 보시다시피 1, 2일 때와 2일 때 결국 여기가 똑같이 5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양자수가 달라지게 될 경우, 그럼 양자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2, 1이냐 1, 2냐라고 하면
여기를 1, 2, 2, 1 넣었을 때 파동함수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파동함수는 달라지지만 에너지 주기는 동일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축퇴. 영어 표현으로는 디제너러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에너지 상태를 주고 그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몇몇 양자수를 찾아보라. 축퇴된 상태를 찾아보라는 문제가 언급된 적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마지막 주제 6. 바로 3차원으로의 확장입니다. 자, 이게 2차원이 뭐였어요? 1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가 2번 있는 거죠. 그러면 3차원으로의 확장은 이거예요. 바로 1D 파티클 in a 1D 박스 현상이 서로 독립적으로 3번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굳이 한번 써보면 파이 x, y, z 변수 하나를 더 주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 2lx 루트 2ly 루트 2lz 루트에 sin nx 파이 x lx sin ny 파이 y ly sin nz 파이 z lz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때 양자수 경계 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lx도 ny도 nz도 1, 2, 3으로 표현되는 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에너지도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예를 들어 축퇴되어 있다고 해도 이걸 3D로 확장을 하면 그냥 양자수 하나만 더 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퇴의 형상도 3차원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 이너 박스를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서 전개하는 것과 그 다음 축퇴라는 현상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였어요? 파티클 이너 2D 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였어요? 파티클 이너 2D 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였어요? 파티클 이너 2D 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과정 바로 변수 분리요. 변수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변수 분리라는 테크닉을 기억하고 그 다음이 디제너러시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슈레딩거 파동 방식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원자 오비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 원자 오비탈. 자, 보시죠. 자, 제5장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사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지? 뭐부터 하지? 좋아. 봅시다. 자, 칠판을 지우고요. A.
자, 보시다시피 이제 5챕터. 여기서 이제 다룰 게 어토믹 오비탈입니다. 자, 이 어토믹 오비탈에서 우선 첫 번째 1, 양자역학적으로 나타나는 수소 원자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해볼까? 자, 우선 수소 원자니까 모델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짜잔, 이게 원자 핵이고요. 근데 이제 핵 전하를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 원자 모델이라고 하죠. 수소 원자 모델에는 전자가 하나가 있고 원자핵이 하나가 있으니까요. 이때 이제 Z라고 쓴 건 뭐 원자 번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수소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를 1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자 번호를 가정한 이 원자핵에 하나의 전자가 하나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R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1, 2 입자 간 위치 에너지 표현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거리 R분의 이렇게 쓰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거리 R분의 ZE 플러스 곱하기 E 마이너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이 표현의 근거는 뭐예요? 바이 쿨롱 상호작용력으로부터 위치 에너지 이렇게 쓴 거죠. 어떤 상수의 거리에 대해 전하량의 곱으로부터 전하를 띤 입자들의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금 간단히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의 ZE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 플러스, E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곱해지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얘네들에 대해 전체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표현을 좀 해보면 바로 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요렇게
자, 저거 아시겠어요? 저수직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자, 이 수식의 의미는 우선 E라고 쓴 게 뭐겠어요? 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쓴 게 뭐겠습니까? 바로 뉴클레오스. 뉴클레오스. 바로 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입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입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자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뒤에 붙어 있는 요만큼은 바로 뭐예요?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때 여기에 붙어 있는 요 E는 바로 저 수소 원자에서 핵과 전자 모두의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파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핵과 전자 모두의 파동함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때 참고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어떻게 읽을까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바로 델 스퀘어라고 읽습니다. 자, 정의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어떤 3차원, 3변수 함수가 있을 때 그 변수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결과를 더한 거. 이런 연산자를 델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델 스퀘어의 의미가 뭐냐? 바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을 델 스퀘어에다가 곱해주면 이건 뭐냐면 3D의 어떤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는 연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3차원에 있는 입자에 대해 이 계산을 해주시고 앞에 마이너스 2n분의 h파이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자고 얘는 원자핵이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핵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핵과 전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가 핵과 전자 모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저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꼴이 저렇게 됩니다. 그럼 꼴이 저렇게 된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 난리 났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저걸 어떻게 풀겠어요? 알겠죠? 저건 뭐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줄게요. 줄게요. 자, 그다음 1.3. 자, 바로 이건 뭐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첫 번째 1. 수소 원자의 화학 반응성. 화학 반응성 알죠? 뭐 화학 반응을 하나 안 하냐, 뭐 전자 전이가 일어나느냐, 뭐냐, 뭐 이런 건데, 그 수소 원자의 화학 반응성은 전자가 결정하고 원자핵 자체는 큰 영향이 없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소 원자 자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도 거기서 실제 반응성은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화학적인 성격은 걔가 어떤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전자에 대한 에너지만 고려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전체 에너지 상태에서 전자만의 에너지를 분리하여 따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주 물리학적인 테크닉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좌표 변환이라거나 상대 움직임이나 상대 운동이라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상당히 물리학적이기 때문에 이미 물리학자들이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이런 거 다 해놨기 때문에 그 해놓은 결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위에 거보다는 훨씬 단순해졌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핵의 운동 에너지 부분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E가 이제 드디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과 전자 역학적 에너지 전체의 합인데 여기에서는 그 중에 전자만의 역학적 에너지를 따로 떼서 이리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파이,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전자만의 파동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에서 이만큼을 이게 분리해내는 테크닉이 물리학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뭐 물리화학 책 같은 걸 뒤지시면요, 저걸 실제로 분리하는 테크닉이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뭐 화학 시험에 그것까지 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다만 놀라운 사실은 짜잔, 여기 새로운 표기가 하나 나타나는데 제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reduced mass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환산질량이 맞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reduced mass라고 합니다. 이게 그 전체 좌표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좌표 변환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거예요. 원래는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원래는 핵도 막 움직이고, 핵 주변에 그럼 핵이 움직이면 이 전자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핵도 움직이고,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핵만 따로 보면 핵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전자만 따로 보면 전자는 막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실제로는 핵이 어떻게 움직이냐보다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전자의 화학적 성격을 결정하니까, 관찰자를 어디로 보내? 관찰자를 원자핵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관찰자를 원자핵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찰자는 이제 원자핵 위에 올라서 버렸으니까, 즉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안 보이죠. 그러면 관찰자를 핵 위에 세워버리면 핵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만 보이겠어요? 지구에서는 달이 움직이는 것만 보이잖아. 지구가 움직이는 건 안 보이고. 그럼 관찰자를 핵 위에 올려버리면 핵이 움직이는 건 안 보이고 전자가 움직이는 것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전자의 움직임만 따로 분리를 해내는데, 그러다 보면 수리적으로 이 질량 부분이 reduced mass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reduced mass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전자 질량의 원자핵 질량을 역수를 해서 더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달리 표현을 해주면 이 환산 질량은 어떻게? 전자 질량 더하기 원자핵 질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자핵의 질량이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근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전자 질량에 비해 원자 질량이 적어도 2000배 이상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2000배 정도 원자핵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이 값이 거의 전자 질량이랑 비슷한 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저렇게 전자 질량과 원자핵 질량을 동시에 고려한 reduced mass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그 수소 원자 모델에서 화학적인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 요 슈레딩거 방정식만 해결을 해도 그 수소 원자의 화학적인 성격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위에 게 아니라 아래 거에 집중해서 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지. 뭐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이유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아. 뽕.